자, 4월 20일 공상은행으로부터 13년에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을 이자 비용 6,000달러와 함께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상환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그럼 이 문제를 보면 먼저 외화장기 차입금이 13년도에 빌렸으면 정기 말에 20만 달러에 대해서 환산을 해뒀겠죠. 정기 말에 환산해서 그 금액 정기 말 기준 환율로 맞춰뒀겠죠. 그럼 얘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외화 장기 차입금은 장부에 지금 20만 달러 곱하기 정기말 기준 환율인 1,070원으로 되어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20만 달러 곱하기 1,070원 하면 얘는 2억 1,400만 원이 장부에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발생한 이자 비용, 지금 상환하면서 발생한 이자 비용은 얘는 지금 6,000달러죠. 그럼 오늘 발생한 거니까 오늘 환율로 1,100원 하면 이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660만 원이고, 그런데 보통 예금으로 우리가 상환하는 금액, 상환액은 지금 20만 6천 달러죠. 그리고 오늘 환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원금하고 이자와 같이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2억 2,660만 원이 되게 되겠네요. 그죠? 결론적으로 얘 둘이 30원에 20만 달러 차이 때문에 600만 원의 외환차손 뜨겠네. 적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갈 거니까. 장부엔 이 금액 적혀 있을 거니까. 자, 그럼 장부에 좀 바로 쓸게요. 자, 4월 20일 날, 자, 우린 외화 장기 차입금은 공상은행인데 장부에 2억 1,4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올해 발생한 이자 비용은 660만 원으로 인식하는데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는 돈은 2억 2,66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나는 위에 마이너스 600만 원이 외환 차손으로 인식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월 25일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일기 예정신고분의 부가가치세 300만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3만원을 포함하여 국민카드로 납부하였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그럼 문제에서 답은 거의 다 말해줬네.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300만원. 이제 납부하는 거니까 지울 거고, 그리고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 판관비로 처리할 거고, 그리고 303만원은 미지급금 국민카드로 납부했으니까 국민카드에 납부할 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4월 25일 날 차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되어 있는 300만원과 수수료 비용 판관비 3만원을 대변에 미지급금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자, 다음 5월 8일 주식회사 성환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정기의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였던 받으러온 5천만원 중 2천만원이 국민은행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대손 변제세액은 고려하지 말 것.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정기에 대손 당했던 거 오늘 보통예금에 2천만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에 2천만원 들어오고 정기에 대손 처리했던 거니까 그냥 대손 충당금이고, 여기에서는 받으러옴의 짝지죠. 받으러옴이었으니까. 자, 그럼 5월 8일 날
차변에 보통 예금에 2천만 원이 들어왔고, 자, 대변의 대손 충당금은 받으러움의 짝지, 얘를 선택해야 되죠. 그거 쓰라고 받으러움을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고, 다음 7월 23일 거래처인 서른 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2억 2천만 원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 처리하여 36개월간 대하기로 하였다. 그럼 외상매출금을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쓰고 차변에 3년간 대여하는 거니까 장기 대여금으로 대체해주면 되는 거죠. 외상대금 못 갚아서 그냥 이자 받으려고 돈 빌려준 걸로 한 거예요. 자, 그럼 거래처만 주의하면 되겠네요. 7월 23일 대변의 외상매출금 서련 상사 2천만 원, 차변의 장기 대여금 서련 상사 2천만 원. 이렇게만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자, 다음 5번 12월 10일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1억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투자 목적 건물이니까 투자 부동산,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 그럼 12월 10일 날 차변에 투자 부동산 1억 원, 대변에 당좌예금 1억 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일반전표 문제는 끝났고, 다음 메인 매출전표에서 자, 7월 14일 날 주식회사 웅전으로부터 원재료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은 주식회사 웅전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얘는 상환기간이 올해 말이었네요. 그럼 단기 대여금인가 보네요. 그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52번 매입 영세고, 원재료 받았고 돈은 대변의 단기 대여금을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7월 14일 날 52번 매입 영세고, 원재료 4,000개, 단가 만원, 주식회사 웅전, 전자세금계산서 분계 혼합해야겠네요. 대변에 단기 대여금하고 상계한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7월 18일 주식회사 미생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할부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할부금은 약정일에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자, 인도 날짜가 7월 18일인데 할부가 1차 할부, 2차 할부, 3차 할부, 4차 할부. 얘는 단기 할부죠. 1년 이상에 걸쳐서 2회 이상 분할 납부해야 장기 할부잖아요. 얘는 지금 7월 18일 날 팔았는데 올해 12월 달에 끝나요. 그럼 단기 할부니까 그냥 총액 4천만 원짜리 세금계산서인데 돈만 보통 예금으로 오늘 1,100만 들어온 거죠. 그럼 제품 매출 전액인데 보통 예금에 1,100만 원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되겠네요. 세금계산서는 총액이고 단기 할부니까. 그럼 7월 18일 날 세금계산서 교부한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제품을 4천만 원에 400만 원, 주식회사 미생에 팔았는데, 자, 우리는 제품 매출 4천만 원 전부 다 인식하는 거고, 차변에 보통 예금에는 1,100만 원만 들어왔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 둬야겠네요.
그래서 나머지 돈 들어올 때는 일반 전표에서 차변에 돈 받고 외상 매출금 주력하면 되겠죠. 그죠? 장기 할부였으면 여기가 1000만원에 100만원이 되었을 거예요. 장기 할부였다면 지금 이 부분만 분계는 인다 때 4천 똑같아요. 자, 다음 8월 6일 주식회사 나이스로부터 건물 5천만원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대금 지급 대신 보유 중인 자기주식 800주 주당 취득가액 5천원을 전부를 지급하였고 부가가치세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세금계산서 받았고 건물 산 거니까 51번 매입과세인데, 자, 우리는 자기주식 8천주 주당 5천원 장부에 4천만원이라고 적혀있는 자기주식을 줬다는 거죠. 그럼 자기주식 4천만원짜리 주고 5천만원짜리 건물 받았잖아요. 부가가치세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될 거고 대변에 보통 예금 지급할 거니까 부가세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그럼 4천만원짜리 자기주식 주고 건물 5천만원짜리 받았으면 1000만원의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저는 시험 본다면 의심증이 많아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혹시 자본 조정에 있을까 와봤는데 자기주식만 있고 손실 없으니까 자기주식 처분 이익으로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날짜 8월 6일 날 51번 매입과세 건물이고 5천만원.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나이스 전자세금 계산서고 우리가 산 게 건물인 거고 대변에 자기 주식을 주는데 장부에 4천만원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500만원의 부가가치세 줬고 차이나는 이 100만원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겠죠. 다음 9월 15일 공장 생산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세종상사에서 구입하고 대금 22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자산으로 처리할 것. 그럼 61번 현금과세에 비품으로 처리하고 현금 지급하면 되네요. 자, 그럼 9월 15일 날 61번 현금과세 컴퓨터 220만원 거래처 세종상사 우리는 비품을 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 9월 21일 예림 상사의 상품을 200만원의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고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자, 그럼 9월 21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상품을 200만원의 외상으로 팔았어요. 예림 상사의 전자세금계산서고 얘를 상품 매출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가 끝났고, 자, 다음 1번 주식회사 한양기업은 과세 및 면세사업 영위하는 겸용사업자다. 다음 자료 이용하여
2015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 서주 공통매입세액 정산내역 탭을 입력하시오. 단 2015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서에 반영된 공통매입세 불공제분은 20만원이며 공고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고 있다. 입력된 전표는 무시할 것. 자, 그럼 이 타입 우리 본 적 있죠? 근데 옛날 거 가면 갈수록 계속 리사이클 된다는 느낌이 앞면에 있는 형태가 있죠. 우리 딱 이 형태 엊그제 풀었던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럼 공통매입세액은 150, 총공고가액은 1억 5천, 면세는 5천, 기불공제 매입세액 20 이렇게만 써주면 되죠.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에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 정산 내역에 이때는 가축투수 없어서 조금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자, 총 공통매입세액은 150만원, 총공급가액은 1억 5천, 면세는 5천, 기입불공제세액은 20만원.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 자, 다음 2번 2015년 1기 확정신고를 7월 25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오류 내용이 발견되어 처음으로 2015년 10월 23일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부가가치 수정신고서 과세표준명세 포함 작성하시고 단 미납 일수는 90일로 하고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마시오. 이거는 과세표준명세 포함이네. 그죠? 수정신고하는 거고. 그럼 일단 1기 확정신고서를 수정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 4월부터 6월 수정신고 1차. 자, 여기에 직수출 5천만원. 그러면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기타에 5천만원. 자, 비사업자인 최연에게 제품 운반용 중고트럭 2,200만원의 현금 판매한 것을 누락하였다. 자, 그럼 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인데 과세품 판 거니까 4번에 2천만원에 200만원이죠. 자, 이거 지금 현재는 최현이죠. 비사업자죠.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가산세 대상이 들어갔는데 지금 여러분이 사는데 제조업자든 어떤 업자든 여러분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 아니에요. 근데 옛날 답안지 보시면 적혀 있어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사업자라면 대상이에요. 상대방이 사업자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 아니에요. 자, 다음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못한 제품 타개정 대체액 명세는 다음과 같다. 제품 제조에 사용된 제한은 모두 매입세액 공제분이다. 매출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거 있네요. 사업상 증여조 시가 250만원이 4번 칸에 들어갈 거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용 제품 제공한 거는 얘는 간접 공급 아니죠. 광고 선전비니까. 그러면 250만원만 여기에 더해서 그럼 2250만원이 간접 공급이니까 과세의 기타에 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누락한 거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입력이 끝났네요.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은 수정신고하면 1억 4,297만 5천원인데 정기신고 때 이 금액을 해서 225만원이 누락한 납부세액이 되네요. 그죠? 그럼 이 225만원 지금 얘하고 비교한 거예요. 수정신고 반영해서 납부할 세금은 이건데 정기신고 때는 이걸로 납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 둘이 차이가 누락한 납부세액이다라고 봐도 되고, 입력하면서 지금 차이 나는 게 얘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얘만 하셔도 되고. 자, 그럼 225만원 알았으니까 가산세에 가서 탭키 누르면, 자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무신고 세무이금에 나올 일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225만원이고, 그럼 자, 여기에서 자, 계산기 좀 쓰고 다시 들어갈게요. 자, 225만원에 곱하기 10% 곱하기, 자, 감면율인데 날짜가 90일이라고 했으니까 1개월 초과했죠. 1개월 이내 하면 90% 감면이에요. 1개월 이내는. 그런데 3개월 이내 했기 때문에 75% 감면이죠. 그러면 25%만. 그럼 56,250원. 56,250원. 다음 또 여기에서 이건 그냥 한번 해보자고 한 거였죠. 미납일수가 91. 그러면 56,625원 나오네요. 자, 그리고 여기 들어왔을 때 항상 제가 했던 말, 결코 우연 아니다. 5천만원이 직수출이 빠졌죠. 그러면 자 25만원 나오는데 여기서 75% 가면, 그래서 25%만 부과했으니까 이 25만원도 25%만 부과해야 되니까 62,500원이 되겠죠. 그럼 자 얘는 62,500원으로 수정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가산세는 끝났고, 다음 이제 과세표준 명세서를 쓸 건데, 자 지금 정기신고서 거만 당연히 들어와 있죠. 그럼 누락했던 거 더해 줄 건데, 직수출은 여기에서 우리가 더해 줄 거예요. 그러면 직수출에 대해서는 여기에 금액을 더해주면 5천만원을 더해주면 17억 6,790만원이 될 거고, 여기에 5천만원 더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억하라고 한 건 얘만 기억하라 그랬죠. 수익금액 제외는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고정자산 매각. 그런데 지금 여기에 비사업자한테 판 거, 비사업자한테 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고 트럭을 팔았죠. 감가상각하는 자산이 고정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고정자산 매각으로 얘는 수익금액 제외고 2천만원이, 그리고 얘는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이죠. 그래서 얘도 수익금액 제외죠. 그러면 2,250만원은 수익금액 제외다. 그럼 여기에서 항상 여기에 있는 이 과세표준과 여기 합계인 이 과세표준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과세표준이라고 했잖아. 얘도 왼쪽 보면 세로로 과세표준이라 적혀 있죠. 그러면 같은 과세표준이니까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 방금 5천만원 더하는 게 생각이 안 나면 얘만 생각을 해서 수익금액 제외만 생각해서 9번 값에서 수익금액 제외를 뺀 걸 여기 27번에 쓰면 돼요. 여기에서 얘 빼면 결국은 얘잖아. 그죠? 이렇게 우리 과세표준 명세서 작성까지 해야 8점을 주네요. 그죠? 이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을 할게요. 하지만 감점은 얼마 안 돼요. 지금 여기 잘 썼잖아. 제 생각에는 가산세 부분에서 문제 생겨도 반점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너무 가산세를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데, 그래도 수정신고라고 제가 한번 알려드리긴 했는데 시험에서 만나니까 당혹스럽긴 하죠. 그죠?
근데 수령신고가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세무 2급에도 수령신고가 간간히 나왔어요. 근데 가산세 문제 자체가 요즘은 등장을 잘 안 했는데 수령신고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 자, 이제 얘는 끝났고 이제 결산으로 갈게요. 자, 결산은 항상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자, 단기 말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올해 취득했네. 그럼 그냥 장부에 취득했을 때 금액 장부 적혀 있는 거하고 올해 공정가액 차이만 조정하면 되겠네요. 500원 올랐고 1000주다. 그럼 50만원 올랐죠? 그럼 50만원만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인데 항상 단기 보유라는 특별한 이상한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두 번째인 투자자산세라 그랬어요. 얘를 50만원 높이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다. 다음 2번 다음 이익이 확정 부가세 신고서의 일부 내용을 참조하여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한다. 단 환급 또는 납부세 발생 시 미수금 또는 미지급 세금으로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은 영업외 수익 중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하여 반영한다. 잡이익이지. 자, 그럼 과세표준 매출세액 적혀있는데 얘가 과세표준이고 얘가 매출세액이죠. 얘가 부가세 예수금, 얘가 부가세 대급금, 얘가 잡이익, 얘가 그럼 미지급 세금이 되겠네요. 매출세액이 더 크니까. 그럼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잡이익,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이다. 이렇게 하면 자, 금액이 맞아졌죠? 자, 다음 정기말 성급비용, 성급임차료. 성급비용은 공장 임차료를 1년치 선납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그럼 계약기간은 올해 거였네요. 근데 성급비용 미리 준 거였고 당사는 4월 1일에 공장 건물을 신축 완공하여 이전하였으며 이전 후 공장 건물은 영업관리부 직원들의 휴게실로 사용하였다. 성급비용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기로 하며 음수로 분개하지 마시오. 그럼 올해 기간이 전부 다 경과되기 때문에 성급비용 2,400만원을 다 지워줄 건데 그럼 임차료라고 할 때 1, 2, 3월달까지는 우리 세 달치는 공장 500번대 그리고 나머지 그럼 9달치는 우리 영업부 직원들 800번대의 임차료로 해주면 되죠. 그럼 한 달에 200만원이니까 세 달치인 600만원은 500번대 임차료. 그럼 나머지 1800만원은 우리 800번대의 임차료로 하면 되겠죠. 그럼 대변에 성급비용 2,400만원을 지우면서 차변에 임차료 500번대는 세 달치 600만원이고 나머지는 그럼 800번대의 임차료다. 올해 기간이 다 경과됐으니까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 4번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의 계정 과목으로 반영된 차입금이 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계산일 현재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다. 10,000달러면 1100만원이어야 되는데 장부에는 우리 900만원이니까 200만원 높여야 되겠죠. 높여야 되는 계정 과목이 외화 장기 차입금 계정 과목이네요. 그럼 부채니까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그리고 국민은행 200만원. 자,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다 200만원. 다음 기말 현재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단 기말 제품 중에는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송품 4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를 하면 그때 내 재고 자산에서 빼고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재고 자산에 420만원 빼면 기말 제품은 1200만원만 쓰면 되겠네요. 자, 얘는 이제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900만원,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500만원, 기말 제품 재고액에 1200만원. 그리고 전표 추가하면 이제 얘도 끝났죠. 1200만 자 쓰시면 된 거네요. 자, 다음 급여 자료 입력. 자, 급여 내역이 쭉 있는데 식대 이외에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비과세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김성진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여비 대신에 지급한 부분을 실비 변산 성격으로 보상해 주는 거다. 그럼 얘도 비과세죠. 필요시 수단 등록하고 과세 여부 판단하여 급여 자료에 입력한다. 자, 이 사회보험료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해라. 자, 그럼 비과세하고 벌받은 거 없으니까 바로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자, 기본급 상여 직책수당, 월차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다 비과세니까. 그리고 자격증 수당이 있죠. 그러면 더 이상 항목들은 없네요. 자, 그럼 7월달 급여고 급여 지급일은 7월 25일이죠. 자, 그리고 김성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문제 끝났죠. 자, 다음 항상 사람 잘 봐야 돼요. 엉뚱한 사람한테 하면 얘는 점수 없어요. 자, 이제 연말정산 문제. 사무직 계속 근로자의 황설아 씨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사원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입력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금저축 등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단 배우자는 근로소득으로 청급여 300만원 있고 자녀와 아버지는 모두 소득 없으며 아버지는 장애인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 시 추가 사용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하며 제시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럼 일단 가족들은 아무 소득이 없는 소득에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죠. 배우자도 근로소득이 300만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여성 근로자인데 청급여가 5,800이라서 부녀자 공제는 안 되겠네요. 배우자는 있고, 그죠? 자, 그럼 먼저 사원 등록 가서 황설아 씨 부양가족에 자, 본인은 뭐 그럼 특이사항이 없고 배우자 최민석은 자, 배우자 소득 금액이 300만 있고 다음 자녀 최철화는 20세 이하고 다음 아버지 황만철은
이때 당시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이런 거 체크 안 하고 그냥 장애 체크만 하면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 세대주 맞으니까 부양가족 명세는 입력이 끝났고, 다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서 황설아 씨를 부르고, 자, 먼저 본인 거 가지고 보면, 자, 본인 자동차 보험료 문제 없고, 일단 소득금액이 가족이 다 문제 없으니까 저축성 변액 보험료는 안 되고, 정교단체 기부금 되고, 의료비가 총 700 중에서 미용 목적 300만 원은 안 되고, 직불카드는 취득세, 대중교통이 있는데 취득세는 세금은 우리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죠. 대중교통까지 빼서 써주고 대중교통 따로 쓰고, 연금저축은 본인 거니까 되고, 배우자 기부금 되고, 신용카드가 400만 원 있는데 얘는 40만 원만 되죠. 근데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940만 원이 되겠네요. 400만 빼고 940만 원. 다음 고등학교 등록금 문제 없고, 실업보정용 안경 구입은 50, 수학보습 학원비는 안 되고, 의료비는 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실비보험료 200만 원, 의료비 질병치료 목적, 아버지는 장애도 있고 65세 이상이시니까 위치 봐가면서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본인 자동차 보험료 112만 8천 원, 본인 종교단체 기부금 500만 원, 자, 그리고 의료비에서 본인 거 400만 원만, 그리고 신용카드에서 우리 직불카드 여기에 2천만 원에 취득세는 안 돼서 빼고 대중교통도 빼고, 그러면 1520만 원이고 대중교통 180만 원. 아래쪽은 과거에 이제 얘 없어질 때 됐다고 더 많이 쓰면 더 공제해줄게 하고 꼬실 때 내용이에요. 옛날 사항들이고, 다음 연금저축에 우리은행 계좌번호, 납입금액은 400만 원. 자, 다음 배우자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기부금에 120만 원이고, 그리고 신용카드에 940만 원, 중고차 10%만 해서. 자, 자녀 최철아는 고등학교 등록금, 교육비, 초중고에 가서 240만 원, 실업 보정용 안경 일반에 50만 원 하려고 그랬는데 질병치료비가 또 아래 있으니까 150만 원. 다음 아버지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200, 그리고 의료비는 장애 있으시니까 여기 쓰는 게 저는 편하겠네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자, 우리 연말정산 문제까지 끝이 났죠. 자, 다음 이론 문제를 봅시다. 1번
자,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익 비용은 손익계산서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손익계산서가 일정 기간 동안 경영 성과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부채에 해당한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본이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2번. 다음 항목 중에서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 포함되는 것은. 영업이익에 포함되려면 매출 원가나 500번대 경비나 800번대 판관비면 영업이익에 들어가겠죠. 외상매출금 관련 대손상각비는 우리는 800번대 판관비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900번대 영업외 비용, 단기 투자자산 기말 평가할 때 발생한 평가이익은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영업외 수익, 업무와 관계없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금품 기부한 거는 기부금 영업외 비용. 그래서 우리는 영업이익의 계산 과정에 포함되는 거는 우리는 1번 뿐이네요. 자, 다음 3번. 주식회사 세무는 홍수로 인해 재고자산이 유실되었다. 다음 중 유실된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자, 그럼 우리 재고자산을 가지고 보면 상품이라고 봤을 때 얘는 기초 재고자산, 그리고 단기 매입액, 그리고 기말 재고액, 그리고 매출 원가. 그럼 기초 재고자산은 8만원이고, 단기 중 매입액은 102만원이고, 단기 중 매출액이 80만원, 이익률이 20만원. 그러면 매출 원가는 이익률이 20만원이면 원가율은 20%면 원가율은 80%라는 거죠. 그죠? 매출에서 매출 총 이익률은 매출액의 20%인 거니까 원가는 80%. 그럼 88, 64, 64만원. 그럼 기말 재고액은 102만원에 8만원 더하고 64만원을 빼면 46만원이 돼야 되죠. 그럼 46만원이 돼야 되는데 10만원 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 감모 손실이 36만원이 발생했다, 그 이야기네요. 그래서 답은 1번. 그냥 46만원 적어놓고 실제 있는 것 차이만큼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다음 4번.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상품권은 회계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이 아니죠. 자, 그래서 얘는 틀렸고, 2번.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손익은 미실현 보유손익이지만 단기손익에 반영한다. 맞죠? 미실현 보유손익이고 평가손익은 영업외 수익비용.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맞고, 유가증권의 손상차손금액은 영업외 비용, 단기손익에 반영한다. 맞네요. 틀린 답은 1번. 자, 다음 5번. 다음은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는 것, 우발부채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서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추석에 공시하는 것. 옛날 오케이캐시백 이런 거 이야기했던 거죠. 그럼 1번.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무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2번은 충당부채 명목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당연히 현재 가치로 가야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지출액은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자, 다음 3번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한다. 우발부채는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는 게 아니죠. 주석에 공시만에 듣고요. 자, 그리고 4번에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 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예, 제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생각하면서 얘를 바라보면 무슨 말인지 느낌 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가지고 이야기했고 우발부채는 캐시백 포인트 가지고 저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다음 6번. 다음은 관련 범위 내 조업도에 따른 원가이다.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 맞는 것은 생산량이 300, 600, 900 증가하는데 총원가는 90만 일정하고 단위당 원가는 반비례하면 고정비 원가 행태네. 자, 다음 7번. 다음 중 제품의 제조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 얘는 딱 보자마자 광고 선전비. 우리 시험에 이런 거 두 개가 딱 하나씩 들어와 주면 뒤에서 기분이 좋을 텐데, 그죠? 다음 8번. 한세 시럽의 보조 부분은 수선 부분과 동력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용역을 주고받고 있다. 어떤 특정 기간 동안 각 부분이 다른 부분에 제공한 용역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이 기간 동안 수선 부분과 동력 부분의 발생 원가는 각각 2만원, 3만원. 상호배분법에 의하여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부할 경우 연립방정식으로 옳은 것은 수선 부분의 총원가를 X라 하고 동력 부분의 총원가를 Y라 한다. 그러면 수선 부분은 X, 동력 부분은 Y. 그럼 수선 부분은 X, 동력 부분은 Y. 그리고 수선 부분 2만원, 동력 부분 3만원. 얘는 2만원, 얘는 3만원. 이건 전에 제가 썼던 거하고 행가열이 바뀌어있네. 수선 부분이 2만원인데 동력 부분 Y에 20% 썼다는 이야기죠. 자기 거를 자기한테 발생한 게 이만큼, 얘는 Y의 20%, 자기 거 2만원에 Y의 20%, 동력 부분은 자기 거 Y 3만원에 지금 X에 30% 썼다는 거죠. 그러면 X는 2만원 더하기 0.2Y 얘네요. 무슨 답 하나로 끝났네. Y는 3만원 더하기 0.3X.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9번은 다음 자료를 기초로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지시서 넘버 5에 배부될 제조간접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기준이 직접 노동시간. 그럼 제조간접비 총액 2만원을 직접 노동시간으로 배부를 나누면 2만원 나누기 500시간 하면 시간당 40원이라는 배부율이 나오네요. 그럼 40원인데 이제 실제 발생액이 40시간이면 4, 4, 16, 1600원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자, 다음 10번. 종합원가 계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이런 문제는 좋다, 그죠? 보자마자 바로 자, 원가 요소 분류가 재료비와 가공비로 단순화된다. 우리 종합원가 계산할 때 두 개 하죠. 그리고 연속적으로 대량 반복 생산되는 형태이므로 기간 개념이 중시된다. 맞고 동일공정에 생산하는 제품은 동질적이라는 가정에 따라 평균화 가정에 기초하여 제품 원가가 계산된다. 그래서 1번 틀렸네요. 자, 다음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도 선택에 의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용역 공급하면 면세 포기할 수 있죠.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자 거는 안 되죠. 얘 때문에 틀렸네요. 다음 영세율 적용받더라도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영세율 사업자도 충실한 과세사업자죠.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포기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못 돌아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럼 매출 할인은 공급가액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물어본 거예요. 할인 가격은 매출 할인은 과세표준에 포함 안 되고,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술값만 하지 술박스 값은 부가세 부과 안 하죠. 또 대가와 구분 기재된 정호원 봉사료, 이것도 과세거래 아니죠.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이건 연불 이자라고 해서 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포함되는 거네요. 자, 다음 13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른 것은 1번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구입한 원재료에 대한 한도 없이 전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 없이 아니죠. 확정신고 기간에 매출액의 업종별의 형태의 한도율이 있죠. 자, 다음 2번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세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도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 때는 한도 계산 안 하고 받고, 확정 때는 한도 계산하고 받죠. 그래서 얘는 맞고. 자, 다음 3번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오히려 간이과세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의 형태도 있죠. 자, 그리고 4번에 개인 사업자인 음식점은 농어민으로부터 정규 증빙 없이 농어민으로부터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어민은 제조업만 되지 음식점은 안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는 2번만 맞네요. 자, 다음 14번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원천징수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알선수재, 배임수재, 뇌물 이건 원천징수 못하죠.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거, 이건 법인이 법인세 신고하면서 원천징수 위행상 신고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몰라도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서 받은 우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됐는데 원천징수 할 수 있나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물건 사겠다고 계약금을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물건 안 사겠대. 계약금 날리고. 그럼 그게 제가 그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받은 거죠. 근데 그때 여러분이 저한테 원천징수 세금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 개는 원천징수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만 이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15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나열한 것은, 자, 일단 인적공제나 아니면 연금은 사업소득자도 되고 근로소득자도 되고, 기부금은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를 하는데 사업자들은 소득공제가 아니고 비용으로 인정해 줄 거예요. 필요경비로. 그리고 신용카드는 근로소득자만 돼요. 그럼 일단 얘 둘이가 안 되니까 가나 다만 있는 게 4번이네요. 그래서 답은 예.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이 봤어요.